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의 김은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탈원전 손실의 회복은 가능한가의 논제를 두고 사회를 맡았습니다. 찬성 측은 김은지 학우님, 반대 측은 신윤지 학우님께서 맡으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발전이란 갈자력 발전, 줄여서 탈원전으로 핵 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탈원전의 발생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지만 이러한 탈원전을 두고 국가적인 손실의 발생에 대한 찬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으로 탈원전 손실의 회복은 가능한가에 각 측이 주장하기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김은지 학우님 먼저 주장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24학번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을 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원전 손실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손실을 얻은 경제적인 부분을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 탈원전 손실을 얻은 경제적인 부분을 다른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와 폐주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여 메꿀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의 협약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의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서의 신성 장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추진합니다. 최근까지 바이오 연료는 세계 수송용 연료 소비의 대략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바이오 생산량 중 에탄올이 대략 80%, 바이오 디젤은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폐주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더 연구한다면 세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있어 더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탈원전을 하면서 방치된 폐기물을 재활용합니다. 주픽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경중수로의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로의 감속재는 중수, 경수로의 감속재는 물입니다. 중수에는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은 구조로 무게가 경수보다 더 무거운 감속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수가 더 무겁기 때문에 중수에서의 중수가 무겁다는 뜻을 사용합니다. 무거울 중자, 네. 경은 가벼울 경자. 네. 그래서 중수, 경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근본적인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하시는 게 대학생이죠. 네. 초등생도 다 알아. 이외에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의 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중수로 연계 핵 연료 주기 주픽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가공하여 직접 중수로에 재이용하는 것으로 경수로와 중수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중수로에 재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미 탈원전으로 인해 난 손실은 완벽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진 상황들을 합하면 피해받은 손실도 점차 회복해 나가며 이후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4년 전에 메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 기술도 나왔고 주픽 기술도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친환경 에너지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탈원전 손실은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의 김은지 학우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찬성 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찬성 측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부분에서의 손실을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에탄올을 에너지로서 대체하여 회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위협받을 일 역시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정리한 주장이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다음으론 반대측 신은지 학우님 주장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을 맡게 된 영상 애니메이션 연구 2사학번 신윤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를 말하기 전 기가와트시라는 전력량의 수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기가와트시는 뭘까요? 기가와트시에서 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되는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이 와트시가 10억 단위가 모여야지 기가와트시가 되는데요. 수치상으로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게일지 모르나 이는 약 10만 가구, 4인을 기준으로 이상으로 한 10만 가구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전 정부의 탈원전 목적은 원래 원전 발전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 27기가와트시에서 2021년 15만 8015기가와트시로 대래 증가한 편입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한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관용 비용은 2017년 1조 9,713억 원에서 2021년 3조 6,2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은 한전이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2020년에도 한전은 2조 5,071억 원 가량의 기관용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 정부의 집권기인 2017년에서부터 2021년 기관용 비용이 1조 6,500원 가량 증가해 한전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오로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는 어렵습니다. 이토록 전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앞서 원전 발전량을 줄이며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량을 늘리고자 했는데 대래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량을 늘리면서 실행한 체제들이 오히려 기후환경 기금 예산을 늘려 부담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투자 비용으로 인해 추가 손실이 발생하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가는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탈원전 피해 손실에 대한 회복을 장기적인 시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핵 확산의 가능성,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 원전 사고로 인한 재난 가능성을 생각할 경우 예산으로 돕고 불가능한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핵 폐기물은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리 비용을 감소 현상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회복할 복, 즉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탈원전으로 인해 나는 손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천억 원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맞물려 이뤄진 태양광 사업 등으로 줄줄 센 국가 재정까지 감안하면 국가적 피해액은 37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회복하고자 다른 정책과 원전 재가동을 할지라도 원전의 손실을 기준으로 잡고 간다면 복구에 대한 예산 배부와 실패할 경우 수습 비용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추가 손실을 불러 손실액에서 근접한 회복이 가능해졌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복구 비용이 손실액에 웃돌도록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탈원전 손실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측 신윤지 학우님의 주장하기였습니다. 반대측의 경우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사용이 증가하고 대래 손실을 회복하고자 대체 에너지와 같은 대체 정책을 실행하였음에도 한전 부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추가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도 탈원전 손실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정리한 주장이 맞으십니까? 네. 각 측의 탈원전 손실의 회복은 가능한가의 논제를 주고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론 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반론 논제 심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찬성 측이 먼저 주장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반대측 신윤지 학우님 먼저 반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신윤지 학우님 반론에 들어가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반론으로 주픽 기술이 우리나라에 맞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설명 혹은 근거를 대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빈약한 나라에서는 앞으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적 차원의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듀핏 기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수로와 중수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반론으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휘발유에 혼합하여 사용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석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여 성공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 및 사용화가 주된 관심사를 했는데요.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 연구의 출처는 한국해양환경 및 에너지학회에서 연구한 미세 전류에 의한 해양 바이오 에너지 개발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음 김은지하고님 반론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아까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실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과 추가 손실로 인해서 손실 회복이 불가하다 하셨는데 이는 손실 회복의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손실 회복에 초점을 둘 경우 회복 불가능이라는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문에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초점을 지워내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성을 증진을 초점으로 두고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과 방사선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설계 및 건설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선과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처럼 시한폭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사고 위험을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튼튼한 오중 방벽을 가져서 이제 자연재해에서는 안전할 수 있으나 기술적 오류나 인적 실수들 그리고 테러 공격 등에서 외부 요인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편이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와 방출물 관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탈원전 손실의 회복은 가능한가의 문제의 찬성과 반대의 반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주장 다지기에 앞서 짧은 퀴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OX 퀴즈로 먼저 정답이라 외침에 손을 드신 분께서 정답을 맞추시면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탈원전의 발생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밝히고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없으신가요? O. X. 답은 틀렸습니다. 탈원전의 발생 이유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틀렸고요. 다음으로는 경수로와 중수로를 필요로 하는 기술은 듀핏 기술이다. OX? O. 정답입니다. 경수로와 중수로를 필요로 하는 듀핏 기술이 맞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수로와 중수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듀핏 기술은 경수로와 중수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적합했다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맞추신 분은 앞에서 간식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가져가세요. 2번 맞췄는데 2개 가져가. 아니요, 하나 드리셨으니까 다른 분들의 기회를 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방벽을 가져 자연재해와 외부 요인에 안전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핵 연료의 처리와 방출물 관리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고려될 필요가 없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그리고 네, 맞추셨고요. 오종 방벽을 가져 자연재해도 안전할지라도 기술적 오류, 인적 오류, 테러, 공격 등의 외부 요인에선 위험한 편으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핵 연료의 처리와 방출물 관리에 잠재적 위험이 고려돼야 한다고 반론에서 반대 측에 반박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손실 회복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답은 5. 아닙니다. 반대 측에서는 손실의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보지 않았다고 반론하였지만 손실을 회복해야 한다는 초점을 지우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성의 증진에 초점으로 두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논제 입장에 있어서 탄소 측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부분에서의 손실은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에탄올을 에너지로서 대체하여 회복할 수 있고 핵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은 5. 그럼 정답! 제가 X하겠습니다. 5가 정답이십니다. 5가 정답이시고요. 정답의 이유는 탈원전을 하면서 방치된 핵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와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여 손실 회복을 하면 된다고 근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5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여 주장하고 상대편에서 주장 반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주장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의 김은지 학우님 주장 다지기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손실 회복이 어려울지라도 앞으로의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과 효율성 향상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원전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안적인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더욱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의 확대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앞의 자료를 보시면 재생에너지로 인하여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돈이 많이 들 것을 염려하는 것보단 더 좋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측 신은지 학우님 주장 다지기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제적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 초기 단계인 지금 상용화가 되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달콤하게 쓸지, 내일에 투자할지, 당신의 열정을 뜨겁게 쓸지, 건강하게 쓸지, 월급날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지. 우리는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선택이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면,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면, 국민의 안전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이미 탈원전으로 인해 난 손실은 완전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은 대규모 적자를 불러일으켰고 탈원전 역시 원전 발전량이 늘었듯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발전을 동시에 가동하며 점점 원자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손실액을 덜 발생시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각 측의 탈원전 손실을 회복 가능한가의 논제를 한 주장다지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들의 주장과 타당성을 알맞은 이유로 들어 발표하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신은지 학우님 최종 변론 발언해 주십시오. 회복이라는 것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하고자 다른 정책 실현과 원전 재가동을 하더라도 탈원전의 손실을 기준으로 잡고 가면 복구에 대한 예산 배부와 실패할 경우 수습 비용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추가 손실을 불러 실패만을 거듭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실에서 근접한 회복이 가능해지더라도 지나간 길을 돌아보면 복구 비용이 손실액에 웃돌도록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탈원전 손실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선 측의 김은지 학우님 최종 변론 발언해 주십시오. 탈원전 손실의 회복이 어려울지라도 앞으로의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논할 게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 탈원전 손실 회복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력도 발전해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더 좋은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다양한 옵션을 갖추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의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개발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손실이 났다고 망연자실하며 있을 때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입니다. 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고 마지막 퀴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국가의 단적인 발전과 높일 수 있는 요소이다. 정답은? 왜요? 틀렸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대체 에너지들은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손실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왜요? 아니고요.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제적인 부분은 연구 초기 단계인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에너지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고 상용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 회복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토론을 통한 저희 1조에서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조 토론을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탈원전 손실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1조에서는 논제탐과 논제토론을 통하여 탈원전 손실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탈원전 손실 회복 방법 중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었을 당시 대래 원전 사용량이 증가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실행한 체제들이 한전 부담을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시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점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현재 정책과 실행 방안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덜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성의 증진을 중점으로 다른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에탄올은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과 알맞고 경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면이 자료와 논문을 통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탈원전 손실 회복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을 하며 찬성 측, 반대 측, 사회자 측에서 각자 느꼈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아버님 마무리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논문을 찾아보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듀핏 기술에 최적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아서 탈원전 손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윤지 아버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현 사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치된 핵폐기물 활용 방법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인상이 깊었고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현상이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런 주제를 다뤄서 흥미로웠고요. 네, 발표를 계속 해왔는데 전 회차시와 전전 회차시의 경우 말을 전것 같기도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돌이키면 연습이 부족했음을 알고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어색한 부분을 고쳐 나가고 또 잘못된 부분을 오류해 나가면서 많은 점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탈원전 손실 회복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보단 제3의 입장으로 항상 바라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탈원전과 손실 회복에 대한 각 측의 생각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문제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서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며 이상 저희 1조 탈원전 손실 회복은 가능한가에 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성별지향, 성적지향,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게 된 노지우, 박주연, 김재민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찬성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을 하게 된 박주연입니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 측 입장이 아니라 반대 측 입장인데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찬성 측을 하게 됐다는 걸 밝힙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결국 평등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자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혐오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차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 사회의 방향성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지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 입장을 쳤다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보았는데요. 평등과 불평등은 갈등을 빚으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고로 인권의식 함양과 사회적 합의, 평등사회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의식 함양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평등사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법 찬성의 입론을 내용에 정리를 해보자면 차별금지법은 평등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이자 필요 조건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음으로 입법 반대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반론하겠습니다. 입론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타날 수 있는 일들로는 첫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차별 범위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차별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을 해야 하며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권리 제한입니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는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의 징역과 매일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영향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나 음란물이 증가하고 언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율 감소, 저출산, 동성 결혼 허용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성애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입법 반대 내용을 정리하자면 차별 범위, 권리 제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이 반대 측의 첫 번째 반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반대측 입장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조정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시고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쳐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외에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재 부당한 시선과 차별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최소한의 반대척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과대 해석해서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 찬성 측의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이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사의 방향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이 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서 금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차별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차별일까요? 성경에서도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라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말은 차별이 아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자 비판입니다.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찬성 측에서 반대 쪽의 두 번째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 측은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온 말을 인용하셔서 동성애는 잘못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성경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애는 잘못된 행위, 옳지 않은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동성애를 개인의 자유와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가 동성애를 틀리다며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종교적 신념과 같은 이유로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측이 찬성 측의 두 번째 반론을 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럼 저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동성애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다. 2번, 동성애자들을 차별, 비판할 수 없으니
동성애자가 맞다고 인식하며 살아간다. 3번 기존과 다르게 동성애자에 대해 잘못됐다는 인식을 받지 못하니 동성애자가 늘어난다. 4번 그에 따른 결혼율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저희는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연시하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괜찮다?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쳐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 과대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비판 및 발언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정상 혹은 문제가 없는 행위이다 라는 발언밖에 저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부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구절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뱉을 수 없게 되겠죠. 그에 따라 저희는 자녀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니 당연히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수습이 아니라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므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대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최종 입장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 측에서 말하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범위의 제한이나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성소수자에 대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저는 최종적으로 반대측 의견과 저의 의견을 봤을 때 결국 반대측 의견이 더 일리 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와 동성애가 옳다 틀리다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말되 자신의 의견만으로 막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서로를 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회자도 자기 생각을 동성애 저요? 네, 이것이 악법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차별금지법 자체는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개인의 자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조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시행할까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는 논제 제시, 입론, 최종 발언, 정리 및 토론 결과입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의 시도 교육청별로 제공 공포에 시행하는 조례를 말합니다. 먼저 토론 발표 전 유튜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의회 정문을 사이에 놓고 서로 다른 플랜카드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은 비평준화 지역인 제주 교육의 경쟁 구조 때문에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 불행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하면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학교 생활이 연속되고 있다. 사람답게 배우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방식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권 추락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와해시키며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양육권까지 침해하게 만드는 나쁜 제주 학생인권 조례를 당장 철회하라!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학생인권 조례안은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특정 종교행사 강요와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등은 금지하고 독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간담회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는 앞에서 교문 밖에서 여학생 5명이 담배를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잘못 쳐다보면 성희롱법, 선생님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학생이 인권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하게 인권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찬반 논쟁이 잇따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러한 학생 인권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 인권 조례 문제점은 시행 부족, 평등성을 문제의 부재, 의도와 실제 시행의 간급, 폭력과 괴롭힘에 대응의 한계, 그리고 법률적으로 불명확성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 조례 인권 폐지 찬성적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호 학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뉴스는 교사가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앞에서 학생 한 명이 누워가지고 교사를 수업을 방해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뉴스고요.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례에 제약이 조례 제약이 없이 학생들의 높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자기 결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폐지는 교육의 질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측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사례를 맡은 권도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 사례들은 이제 어느 한 도시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확정을 짓고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그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표정이나 얼굴들을 잘 보시면 이제 무표정으로 이제 하기 싫은 약간 팻말을 들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사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이제 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아마 학생인권 조례의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런 마음 없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피해자라면 약간 저는 괴롭힘, 약간 따돌림, 이제 적당한 차별을 받지 못한 대우 이런 이제 피해자가 점점 저희가 보이지 않는 눈에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 조례 인권 폐지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조화로운 학교 환경을 받아야 하고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규칙을 어기더라도 너그럽게 대화하는 경향이 있기에 학교 내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의 학생 행동을 지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우선시하여 교사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학생들은 책임감을 약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관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학생들의 발전하는 거에 저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 가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학생의 안전 보장, 그리고 학습 환경 개선, 그리고 평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강조,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 강화입니다. 이를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학생의 안전 보장에는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 안전하게 인권이 보호되는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처벌에 대한 대우를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습 환경 개선은 이제 이로 잘 보호받은 대우로 인해서 이제 쉽게 이제 외부에 큰 타격 없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과 공정성 강화에는 이러한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진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학생들이 살기 좋은 환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등과 공정성이 조금 불안정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강조에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좋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 강화는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없으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내가 폭력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크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차원에서는 법적 보호는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최종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업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적용보다는 남용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인권을 인정하기보다 현실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강요를 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없이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여 균형추를 맞춰야 하고 아직 판단이 어려운 미숙한 학생들이 있기에 겉모습만 성인이 되고 있기에 교사들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키고 학부모님들에 통한 항의 전화가 오고 교사들을 우습게 여기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건우 학원님의 최종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 시간을 덕분에 이제 반대의 입장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토론이든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장단점에 이제 새로운 눈을 봐서 이제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학생인권 보호에 이제 조례를 폐지하는 이제 반대 가장 큰 입장은 이제 저는 학생들의 기본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폐지하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걸 알고 이제 노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폐지하면 이제 약한 분들이나 이제 좀 가난하고 뭐 약간 그런 분들은 아마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 보이는 차원에서 이제 피해자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최종 발언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전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나쁜 학생들을 먼저 위주를 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더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학생들을 먼저 챙기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먼저 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제 다른 법을 제정해서 그 나쁜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회 입법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몇 년 걸려요. 네, 입법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을 합니까? 안 하죠. 네,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먼저 이게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학생 인권 조례가 나쁜 악법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인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 인권이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진짜. 근데 그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매의 눈으로. 네. 마무리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나쁜 사람들보다는 이제 나쁜 학생들보다는 먼저 선량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이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나무인이고 교사들을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고 학생이 교사를 때려요. 얼마 전에 5학년짜리가 대전에서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벌해야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부형이 와서 담임 선생님을 고발을 했어요. 이거 악용하는 거지. 인권을 가장한 폭력이에요. 인권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학생 인권 조례는 불필요해요. 전교조가 만들어 놓은 악법이에요. 네, 정리합시다. 네. 네, 정리 토론 결과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권 회복 및 교사 권위 강화와 학생의 책임감 강화,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징계의 효과성, 학생의 학습 보호권, 그리고 법적 모호성 및 실효성의 문제로 인해 저희 조는 학생 인권의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교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저희 조원들과 많은 토론 끝에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였기에 토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역할을 맡은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한 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책 공모라고 합니다. 찬성 측은 천승호 학우님, 반대 측은 용정빈 학우님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음으로 변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공무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18개월 동안 군대에 가야 하죠. 하지만 2018년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뒤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이나 사상, 종교적 이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군대 생활과 대체복무의 형평성 어떻게 맞추냐는 거였죠. 근무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할지가 관심사가 됐고 한때 정치권에서는 지배제거처럼 강도 높은 임무를 맡겨야 하고 또 당시 공군 복무기간의 2배인 44개월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만 1,30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시마정 정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했고 1년 뒤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근무를 한다는 건데 첫 대체복무요원 105명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사회적 논란 끝에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들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대체역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모두 435명. 이 가운데 105명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소집돼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에 들어갑니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식자재 운반과 조리, 세탁물 분류와 배부, 여기에 장애인 수용자 등의 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교도소 환경 미화도 업무에 속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주요 쟁점이 됐던 만큼 교도소 내에서도 총기 등을 휴대하지 않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하였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을 수반 과정에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체복무 요원은 교도소 내에 24시간 머무르며 복무합니다. 숙소는 과거 경비교도대 생활관 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휴가는 현역병과 비슷하지만 외출은 현역병 2배 수준의 근무 기간을 감안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역병처럼 평일 일과 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급은 없지만 복무 기간에 따라 2등병부터 병장까지 수준에 맞춰 보수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540여 명씩 대체복무 요원을 소집해 3년 뒤까지 1,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홍입니다. 다음으로 천승 측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천승 학우님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천승우입니다. 일단 찬성 측 의견을 먼저 발표하기 전에 병역 거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병역 거부란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집중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수행해서 군 복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자유가 병역 거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상의 양심은 사상과 신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가치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복무의 강도입니다. 대체복무제 지정시설의 강도는 군시설과 맞먹는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의 2배인 3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 배치돼 합숙 복무를 하며 취사, 병간호, 성경리와 시설 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 측 의견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의 대표 발언에 따르면 헌법상의 사상과 신념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가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제 지정시설에서 3년 동안 군시설과 맞먹는 수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반대측 대표 발언 듣겠습니다. 김상진 학우님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에서 반대측 입장인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윤정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볼 것은 이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이제 사전이나 그런 곳에서 개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올바르고 그런 것에 대한 도덕적인 자각이라는 뜻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어의 뜻이 있음에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나 양심이 가지 말래, 막 신앙심이 가지 말래 이러면서 이제 안 간다고 막 이제 약간 좀 버팅기고 있는 거면은 이미 갔다 오거나 이제 곧 있으면 가야 할 사람들 눈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나라의 병력 자원 부족입니다. 일단 국방력에 있어서 이제 병력 자원은 하나하나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경우의 수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병력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부자에 더해져서 최근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문제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저희 나라는 언젠가 군시들이 정보, 과학 이런 기술들에만 기대하는 그런 미래를 이제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 과학만으로는 앞서 말한 문제들 이제 저출산이나 병역 거부로 인한 그 인원의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법안이 이제 폐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병역 거부자들은 군 복무자들의 의무적인 복무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무임승차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무자들의 희생으로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이 양심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양심상으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토록 그들이 말해온 양심이랑 이제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뭐라든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요즘 군대 복지나 이제 뭐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늘어다니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어떤 남자든 앵간해서는 이제 갖고 싶지가 않아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제징용, 그 징병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막상 옆 사람이 나는 군대 안 가 이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신박하게 사람 열받게 하는 놈이 있다 하면서 그냥 열이 뻗치는 게 요즘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강제적으로 가야만 하고 잘못해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사람들한테 이제 양심, 신앙심 그런 걸 내세우면서 병역 거부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임승차자, 병역 회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밖에 사회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대측 의견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의 대표 발언에 따르면 양심적,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병역 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군 복무를 거부했을 시 나라의 병력 자원 부족과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반대측부터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윤정민 하구님 발언해주세요. 일단 찬성 측 이제 천승 하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이제 이 단어가 하나의 명사처럼 이제 쓰이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양심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도덕적인 판단,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그 단어, 그 정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정이 되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이상 양심이라는 오해 소지가 다분한 단어 대신 의미를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신념, 교리, 종교 등과 같은 단어로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사 그 병역 거부 단어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복무의 업무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군 병역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대체복무는 이제 간호, 뭐 시설 보수, 뭐 환경 미화 등의 작업들 하는 것이 기간은 길어도 그런 작업들 하는 것이 주된 임무지만 군시설은 이제 잘못해서 큰 실수로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보면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그 두 가지 일의 그 두 가지 공무의 난이도가 서로 같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대체 복무는 나라를 지킨다는 본질 자체는 군 복무와 다르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누가 더 힘들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군의 2배 정도 되는 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를 통한 대체 복무 대신 군시설 서비스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본질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천수로 하구님 발언해주세요. 반대측 윤정민 하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병역 거부자들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힘입어 병력 인원이 감소하고 병역 거부자에 인한 입영 자원이 부족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군은 정보 과학에 기대어 군 첨단화와 모병제를 통한 정예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과학기술의 첨단화가 이제 그 모병제로 데려온 사람들 제외하고 이제 그 원래 징병제로
데려왔던 사람들의 그만큼의 구멍을 메꿀 만한 기술이 안 되고 이제 그 뭐 어느 정도의 미래를 내다봐도 이제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모병제라는 거면은 이제 국방비의 지출이 이제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찬성 측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아까 대표 발언에서 군복무자들의 희생으로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은 성경 구절과 교리를 이유로 들며 집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성경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 이렇듯 평화에 대한 성경 구절과 교리가 많이 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집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평화일까요? 아니면 집총을 거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이 평화인지 반대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 건데 그 북한에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상 오물폭탄 날리고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평화를 외치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 봉헌을 하면서 총기를 들지 않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선언을 해도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칼 들고 총 들고 이제 쳐들어오면은 이제 저희는 대비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제 군 병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징병제나 이 군인들이 그 병력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최종 발언을 듣고 이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윤정민 학우님 최종 발언해 주세요. 일단 지금부터 반대 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만의 이제 양심이라는 이제 조금 모순된 것들을 내세우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양심과는 좀 동떨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 같은 것과 상관없이 이제 강제로 가게 되는 곳이고 모두가 이제 좀 꺼려하는 곳이 군대인데 그런 이제 1년 반을 그들의 거부 의사만으로 이제 대체복무로 바뀐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제 갈 수 있는 조건에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심이 있다고 치면 그걸 보는 우리들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상심과 앙심이 듭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갈 수 있는 조건에선 다 군대를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최종 발언에 따르면 군대는 양심에 상관없이 가게 되는 곳인데 병역 거부자들이 그들의 양심이라며 병역을 거부하며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천승하고님 최종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 용어입니다. 사전에서 나오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고 합당한 이유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에 봉헌하며 군 복무와 집총을 대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더 보강하여 합당한 병역 거부라는 것을 입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의 최종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찬성 측 최종 발언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사전에 나오는 양심과는 다른 뜻이며 합당한 이유가 있는 자신만의 신념이고 더욱 강화된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봉헌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최종 발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 이상과 그 대책에 대해 발표할 오조 정진아와 김나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지구 온난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짧게 말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는 바람에 대기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대기, 해양, 생물이 사는 육상 및 해상, 저울층, 지표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지구 표면의 기후를 결정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지구에서는 기후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물, 대기 중 기체 원소, 유기물 등의 안정적인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후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이 감소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산화탄소와 같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지속적 증가, 미세먼지와 대량 쓰레기 등에 소각하며 발생하는 메탄,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의 다량 발생, 숲과 바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산호초 감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납니다. 지구 온난화는 결국 홍수, 폭우, 사막화,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과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홍수라고 하는데 비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도 광장도 흙탕물이 집어삼켰습니다. 중국 광둥성을 비롯한 남부에 지난 18일부터 큰 비가 퍼부었습니다. 연일 호우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 600mm가 보신 것과 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이는데요. 남극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극곰, 펭귄과 같은 극지방의 생물이 터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지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주요 원인인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증가로 동물과 식물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 기온 및 태풍의 발생 빈도 증가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섭씨 1도 증가할 때면 대형성 열대성 폭풍이 25%에서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스위스에서 이상 고온 현상 및 미국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 증가와 같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충 증가가 있습니다. 최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대벌레, 깔따구 등 해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피해들을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탄소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화석연료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에 하나는 화석연료 대신 태양과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수단 개선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데요. 교통수단을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숲 가꾸기입니다. 나무와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주는 훌륭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데요. 이를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숲을 가꾸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 사용이 있습니다.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노력도 필요한데요.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할 수 있다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나라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이들 말고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예방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반납하기 있습니다. 종이박스, 아이스팩 등 재활용 포장재를 수거하는 운동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택배 박스, 스티로폼 상자는 칼보다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 업체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필 상품 구입하기입니다. 손 세정제, 샴푸, 섬유, 세제 등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리필 제품을 구입합니다. 물티슈를 구입할 때도 되도록 플라스틱 캡이 없는 리필 제품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욕실에서의 작은 실천입니다. 양치를 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고 세수를 할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않은 채 하는 것, 또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12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채운 물병을 변기 수조에 넣으면 변기를 내릴 때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빨대를 거절하고 텀블러를 챙기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과 빨대를 거절하는 것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음료를 마실 때에는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챙기고 텀블러가 없다면 카페의 공용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간다면 지구온난화를 예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기후 난민 들어봤어요? 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없어지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의 섬이 있는 그 해수면이 올라와서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후 난민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킵시다.